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고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경까지 봉쇄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자부해왔던 북한이 2년여 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 발생을 알린 당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지난 12일 새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섭니다. 김 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참석한 간부들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일 평양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감염력이 매우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예비 의료품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 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 박약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금까진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회의 당일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받았는데 이 역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를 보면 12일 하루에만 전역에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폭발적으로 전파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일 현재 19만 명 가까이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다며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수동적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발표를 했죠.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른바 방역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봉쇄를 강조하면서도 계획된 경제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해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영농사업과 중요 공업 부문의 생산을 다그치면서 만세대의 살림집과 대규모 온실농장을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전국 시도에 대한 봉쇄 조치가 단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8차 당대회 이후에 내세울 수 있는 국내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력 고도화와 그다음에 경제발전 집중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처음 밝힌 시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8일 앞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등을 언급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내부 비상 상황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도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최중대 비상사건이란 표현까지 쓰며 밝힌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지와 별개로 방역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확진자 분리와 치료에는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전력을 다해 돕겠다는 중국 이외에 우리와 유엔, 미국 등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협력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남북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가 제 질문입니다. 예, 뭐 당연히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거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상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원회의 소집 때까지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느냐가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제 스스로 코로나 발생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나 한미 양국 정부 중에 누군가가 백신이나 의료 장비 또는 치료약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을 때 막무가내로 그거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에 대한 모든 상황 통제권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북한이 방역 비상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민심 이반과 불만이 터지면 외부와의 긴장을 고조시켜 덮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발병 소식을 전한 12일 저녁엔 평양 근교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무력 도발로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전술 무기를 과시한 것인데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논의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힘겨루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변국의 축하 사절단을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도 데뷔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중 관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선후 관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언급한 뒤엔 전 세계 자유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축하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저희들 모두 지금 오늘 이 청사의 첫 출근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일행과 함께 오신 최초의 손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에서 24일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때 IPEF가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양국 간 공급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고 중국 관영 매체도 중국의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중국이 바라는 5가지 사항을 읽어 이례적이란 평가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문제가 우리 이제 새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지표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오랜 불편한 관계를 좀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문제와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 새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인 난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가장 큰 리더십 시험대인 동시에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북한은 TV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방송하는 등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의약품 부족과 의료 체계 부실 속에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요즘 북한은 첫 순서로 북한의 방역 상황 짚어봤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에 방영된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조성된 현실은 잠시나마 만성감과 안일 해이에 빠져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참혹한 후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사태를 겪은 전 세계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에게 경계태세를 한시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공개한 뒤엔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 방송까지 긴급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착하지 못했던 미지의 변이가 여러 개나 존재하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초부터 북한은 내부 방역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보건 의료 체계가 열악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선 뛰어앉는 등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시행해 왔습니다. 누구나가 다 국가적인 비상 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하는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관광 사업에 주력하던 북한은 주요 시설을 폐쇄하고 국경까지 봉쇄하며 외국인을 통제했는데요. 심지어 바닷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면서 소금 생산을 멈췄고 겨울철 내리는 눈도 유의하라면서 극도의 경계태세를 보였습니다. 방역의 핵심은 북한은 아주 강력한 격리와 광범위한 소독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고 또 그것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국경 봉쇄로 의약품 유입도 대폭 줄자 자체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갔는데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등을 현대화해 국산 의료 설비를 늘리고 우리의 한약에 해당하는 고려약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전격 공개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지만 대규모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북한은 요즘 봄 가뭄의 비상입니다.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 곧 수확해야 할 밀과 보리 등의 피해도 걱정이라는데요. 해마다 겪는 식량난이 자칫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뭄 극복에 분주한 북한의 농촌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 선동원들의 노래가 농촌 들녘을 가득 메웁니다. 평양의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직원까지 총출동해 물대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기록적인 가뭄으로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고 2014년 시기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지역들에서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밀과 보리는 어느 때보다 수분 공급이 필요한 상황. 이 시기 가뭄 피해를 입으면 이삭이 충분히 여물지 못해 생산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평지대가 많고 대동강을 끼다 나니까 이 바람의 영향을 세게 받습니다. 우리 농작은. 그런 특성으로 해서 가물 현상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세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뭄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 식량 증산을 위해 밀과 보리를 살리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적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밀, 보리 파종 면적은 3% 이내였습니다. 작년에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전체 밭작물 파종 면적에서 밀보리 파종 면적을 그러니까 30%까지 끌어올리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농촌마다 양수기와 물차, 트랙터 등을 이용해 우물과 웅덩이, 지하 저수지의 물을 최대로 끌어오고 있는데요. 고랑을 통해 작물뿌리에 물을 공급해 수분을 며칠간 유지하는 고랑 관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 촉진제 등을 수시로 뿌려 작물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50년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겨울 가뭄으로 작년 가을에 파종했던 밀과 보리의 그 작황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봄 가뭄이 겹치면서 식량 공급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도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3 수준으로 낮은 가운데 식량난을 이겨내기 위해 북한에선 봄 가뭄과의 전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인이었습니다. 가뭄에다 코로나19 비상 상황까지 덮치자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과 단속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병식 등 굵직한 행사들을 벌였던 북한에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또 부각시켰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청년사랑 이미지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열병식에 동원됐던 청년들에게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진을 함께 찍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면서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청년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 검증이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당근과 채찍의 북한 청년 정책,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했습니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했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있었다. 광장 한복판을 빼곡하게 채운 배경대. 소위 바닥 대열이라고 불리는 동원 군중들이었다. 결사옹위, 부국강병 등의 글자를 만드는 것도 모두 이들 몫이다. 그리고 이 바닥 대열엔 대부분 청년들이 동원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학생 근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지난 1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과 열병식 참가 청년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바닥대열 참가자들과 최고 지도자의 기념 촬영은 한 번도 없었던 일.
노동신문 역시 이 소식을 일면에 싣고 역사적 사건이라 전했는데 실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찍은 사진은 1호 사진으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집안의 과보가 되는 거죠, 그 사진은. 그래서 벽에 엄청난 큰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걸어놓게 되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대학교를 간다든가 또 북한에서 입당을 한다든가 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철성아, 이제 텔레비전 뭐라고 했니? 아버지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대요. 모두 분명 그렇게 들었지? 응. 철성아, 아버지가 꽃내 서원을 풀었겠구나. 그처럼 바라던 한생의 서원을. 북한의 영화에도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잘 표현돼 있다.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노동당 입당이나 진급 등의 특혜를 받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충성심 유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 참가 청년들과 기념 촬영을 한 건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8차 당대 개최 이후에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전국의 산업 현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거는 일종의 대규모 청년 노력 동원인데 이제 지금 국가 재정 여력상 당장 물질적 보상을 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미래 보증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8차 당대회를 통해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북한.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의 경제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당제 8차 대회 이후 전국적 범위에서 거주된 우리 청년들의 탄원 열기는 현재까지 종합된 데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후수는 무려 1만 1,620여 명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에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청년들의 충성심이 부각되고 있다. 용해는 청비성 직계에서 그토록 심려하시고 복종하시는 농업전선으로 달려나가 새세대 청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배운 지식을 깡그리 바쳐 들꾼이 현장에 내려가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것이 청년전이로서 응당서야 할 자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대규모로 동원되는 청년들에게 미래 보장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 전략과도 비슷한 모양새다.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등 여러 건설 경제 분야의 청년들을 동원해온 북한. 당시 북한은 20여 년 만에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까지 부활시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청년들을 칭찬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돌격대원 한 명이 끝내 노력 영웅이 된 것이다. 기령조 청년 돌격대원 모두를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장으로 불러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고도 놀부신 한품이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청년들까지 챙긴 건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충성과 보상 간의 교환 의식이 이제 확실한 세대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펙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청년 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남 비난이 고조됐던 2020년 6월 대규모 군중 집회와 시위를 청년들이 주도했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이고 생명인 정신적 기둥인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천장 이길로 소남쪽으로 달려나가 천하의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무리를 죽탕쳐버리고 픈 심정입니다. 지난해엔 청년동맹 10차 대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용야는 김정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의가 되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 주민 통일 의식 보고서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령별 지지도가 20대에서 71.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런데 집권 이후의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다 2018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인기가 많았죠. 왜냐면 좀 더 다른 정치를 할 것 같고 좀 더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나중에 가서는 뭐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젊은 지도자고 또 스위스에서 유학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남쪽만큼은 아니래도 중국처럼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망감이 더 컸죠. 변화와 개방을 원했던 청년 세대들의 기대와 달리 10년째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세대가 많이 접하는 한류는 반사회주의라며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2020년 12월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유포시킬 경우 최대 4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그동안 외래 문화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 체제나 그 북한의 사상의 결속력이 약합니다. 또한 또 반대로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김정은 정권의 장기 집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생산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청년들이 당국의 바람대로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을까? 2016년 군인 신분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김강효 씨는 탈북을 결심한 이후로 한류와 전방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꼽았다. 최전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전기도 잘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잘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청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1호 사진 촬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은 별개라고 말한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내가 뭐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해서 그 열병식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북한에서 살아가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세대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 문화에 익숙한 북한 청년 세대.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과 접경지를 가면 일반 민간인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민통선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민통선 안에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 그리고 해마루촌이 대표적인 민통선 마을입니다. 이하영 리포터, 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요? 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DMZ 사람들이란 전시회였습니다. 네, DMZ 사람들, 이런 전시 제목을 보면은 작품마다 뭐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막 배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민통선 마을에 사는 어르신의 염원이 담긴 작품도 있고요. 젊은 대학생들의 예술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 분들, 또 DMZ 사람들의 사연을 알고 싶은 분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강 건너 북녘땅을 보기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요? 한국에 막 60년대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평화로운 그 자체입니다. 강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금단의 땅, 북녘을 코앞에 두고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고민, 그리고 다양한 시선을 담은 DMZ 사람들입니다. 미술가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DMZ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려고 만든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모두 3명. 먼저 실향민 2세인 리덕수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과거 출경동이라 불렸던 남북출입사무소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목재로 제작됐습니다. 목재 구조물을 설치해 언젠간 남과 북을 자유로이 오가며 전시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부록 작가의 참여형 작품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부록 작가는 전쟁의 아바타, 어바타 시리즈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통일천 마을에 들어가서 좀 며칠 사셨어요. 살면서 그곳이 분단 마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낸 나이테들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아바타로 이게 변신한 거죠. 민통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조성된 지 반세기를 맞이한 파주 통일촌. 북한의 대항해 선전마을로 만든 이곳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통일촌 주민들의 증언을 재해석한 대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런 게 어쨌든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소통의 장, 만남의 장 이런 의미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을 읽으며 학생들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참혹함과 민통선 마을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한 고민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한낱 학생인데 표현해도 괜찮을까? 거기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의화화라는 단어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텍스트로 말하기 힘든 감정들을 담아내고 싶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화가를 꿈꿨던 윤석산 할아버지는 학생들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조금 더 거기에 버텨서 저기 아이들을 내가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또 저렇게 복잡하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자기 감정을 저걸로 다 표시했는데 저렇게 그렸다는 게 용기 있는 자기 독특한 표현방이에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 한 많은 그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민통선 안에서 접경 지역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들.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문순 작가의 전망대라는 작품인데요.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그 민통선 안에 마을이 사실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남북을 연결할 수 있고 또 세대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 장단면 동파리가 고향인 호태준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 민통선으로 편입된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민통선 안에 세운 해마루촌에 입주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난 나가서 살 때 항상 그 고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집을 짓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고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두 노인은 민통선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민통선 우리 고향이 보이고 우리 집이 거기 있었고 내 고향이에요. 거기가 나의 안식처요.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민간인 통제구역.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픈 역사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북한에선 가뭄 속에서 모내기도 시작됐습니다. 올 농사는 잘 돼서 북한 주민들 배 고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핵으로는 쌀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왜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네, 염소며 소, 양들이 풀밭에서 논이는 평화로워 보이는 북한의 목장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